김일중 씨, 인구가 늘어나서 도시가 만들어지면 제일 필요한 게 뭐인 것 같으세요? 제일 필요한 게 집이죠. 네, 집이죠.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요? 아니요, 맞는 말이고요. 집이 제일 필요하고요. 예.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게 물입니다. 아, 물. 예. 사람이 사실 모여 사는 데 있어서 공기는 다 아무데나 다 있는데 물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요. 그럼 대표적인 도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이제 로마에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의 인구가 1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인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100만 명이나 되는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물이 사실 로마에는 별로 없었어요. 가운데 강이 하나 흐르는데 티베르 강이라고 우리 한강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그 강으로는 100만 명을 커버하기가 힘들죠. 이게 이제 지금 사진에 보시는 거가 옛날 로마 시대 때 그 모형이에요. 이게 옛날 2000년 전의 로마의 모습인데 콜로세움 아시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재미나게 보이는 거가 여기 담장이 하나 서 있어요. 주황색으로 칠해져 있는. 저 담장이 뭐냐 하면은 이게 시내를 가로질러 갈 때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아치 구조로 되어 있는 다리입니다. 얘네들이 뭐냐면 위에 올라가서 보시면은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수로예요. 그러니까 100만 명의 인구에 먹여 살릴 수 있는 물이 필요한데 그게 없으니까 먼 데서 끌어갖고 온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펌프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무조건 중력으로 기울기로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만하게 몇십 킬로 떨어진 데서 해발고도 몇 미터 차이밖에 안 나는 로마까지 끌고 오니까 그 경사가 어느 정도냐면은 한 1000분의 1 정도입니다. 눈으로 봤을 때는 거의 수평으로 보이는 정도일 거죠. 그래서 그걸 끌고 와서 사람들한테 물을 계속 공급해 준 거죠. 로마에 가면은 특징이 분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기 트레비 분수죠. 동전 던지는 트레비 분수인데 이거 말고도 뭐 곳곳에 되게 분수들이 많아요. 분수에 가서 보시면은 SPQR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뭐의 약자냐면은 세니터스 파퓰러스 코 로마노스의 약자입니다. 그게 로마 원로원과 시민이란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로마에 가시면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그 맨홀 뚜껑을 한번 보세요. 맨홀 뚜껑 보면은 지금도 SPQR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수도 시스템의 원조격인 거예요. 물을 로마 시민들은 공짜로 쓸 수 있는. 그래서 카라칼라 목욕탕도 되게 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되게 풍부했던 그런 도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뭐인 것 같으세요? 도시가 형성되는 네, 사람들이 계속 모여 살려고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짝짓기의 본능 때문에 모여 살 수밖에 없어요. 이성이 많은 곳이 사람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계속 모이고 뭐 경제적인 이유라든지 뭐 다 모이는데 그걸 막는 게 딱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우리가 왜 메르스 사태 한번 겪어봐서 알죠?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려고 하는데 우리는 진짜 잘 모여요. 홍대 앞에 한번 가보세요. 금요일 저녁에 막 미친 듯이 애들이 올라와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짝을 만나려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에는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막는 유일한 거는 전염병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옛날 흑사병 때의 모습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이게 코가 길게 나온 가면 있죠? 저게 뭐냐 하면은 보통 죽음의 사자 이렇게 표시로 나오잖아요. 연쇄 살인마들이 쓰고 다니면 나오잖아요. 저게 원래 의료 마스크예요. 환자를 치료할 때 그 환자한테 너무 가깝게 가지 말라고 거리를 재기 위해서 코를 길게 뽑은 거였어요. 근데 치료하다 죽으면은 얘네들이 날르고 하니까 이제 저승사자처럼 된 거죠, 이미지가. 이거를 해결한 도시가 하나 있어요. 그 도시가 뭘까요? 어느 도시가 이 전염병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한 도시가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네. 그게 파리입니다. 왜? 어떻게? 그러니까 로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물이 많아서 목욕을 자주 해가지고 위생적인 도시가 된 것 같은데 여러분들 파리 같은 경우에는 그 옛날에 루이 14세 이런 왕도 1년에 목욕 한두 번밖에 안 했잖아요. 그리고 브레사 궁전은 그 화장실도 없어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향수를 뿌린 이유가 그거라잖아요. 냄새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위생적으로 아주 안 좋았어요. 온갖 똥들에다가 막 비 오면 완전 난리가 아니었대요, 옛날에. 되게 아주 위생적으로 안 좋아서 장티푸스 콜레라 같은 그런 수질성 전염병들이 돌았는데 뭘 해결했냐면은 하수도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하수도 시설 하나로 전염병이 막혀질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보통 볼일을 보고서 요강에서 창문으로 버렸대요, 그냥. 길바닥에다가. 그럼 그것들이 그 물을 오염시키겠죠. 지하수 같은 것들도 오염시키고 그러면 물이 오염되면서 전염병이 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파리에 갈 때마다 되게 약간 부러우면서도 억울한 게 있어요. 파리 그러면 문화의 도시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루브르 박물관 같은 데 가서 보세요. 거기서 제일 유명한 그림이 뭐예요? 모나리자잖아요. 그 이태리 사람이 그린 거죠. 그 옆에 가보면은 또 뭐 있어요? 오르세이 미술관 가서 제일 유명한 화가 누구예요? 고호거든요. 걔도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근데 왜 프랑스가 문화 국가냐고 얘기하냐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파리는 전염병으로 안 죽는 도시가 된 거예요. 유럽 전체에서. 이 하수도 때문에 위생적이고 냄새 안 나고 그런 도시가 되니까 사람들이 모여 살고 모여 사니까 부자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부자가 만들어지면 그림 팔 화가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 파리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중요한 발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직선의 도로망이에요. 이게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1789년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죠. 그럼 그다음 막 잘 먹고 잘 산던 왕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뭐가지가 날아간 거예요. 시민들이 봉기를 해가지고. 그럼 그다음에 정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생각을 하겠죠. 그 시민들 봉기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게 항상 관건인 거예요. 이제 황제성 씨한테 가장 효율적으로 시민들의 봉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적은 수의 군대를 갖고서. 적은 수의 군인으로 네. 시민들의 봉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요? 네. 항복 아닐까요? 항복 아닐까요? 저는 지는 싸움은 하지 않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에요. 행복하게 갔는데 나폴레옹 3세는 어떻게 했냐면은 돈을 들여서 건물을 사가지고 다 때려 부수고서 건물 다시 지었어요. 지금 보시는 이런 도시를 만들어요. 방사상 구조를 만들어요. 그러면 한 1, 2층짜리 건물이었던 거를 다 부수고서 7, 8층 높이로 건물을 짓고요. 거기 사람들이 사는데 시민들이 봉기를 하면은 12개의 차선이 모이잖아요. 12개의 그 간선도로로 막 쏟아져 나올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러면 가운데 있는 개선문의 옥상에다가 대포만 하나 설치하면 끝이에요. 대포 하나로 12개 방향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시민들의 봉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 구조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더 많이 가지는 거예요. 포컬 포인트에 있는 사람이. 바깥으로 나갈수록 권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걸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패놉티컨이라는 강국입니다. 이거는 이제 영국의 법학 철학자인 제레미 벤덤이라는 사람이 설계를 한 건데 이 사람이 공리주의자거든요. 공리주의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한 명이 목숨을 버려서 1000명이 살 수 있다. 그러면 한 명이 죽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공리주의예요. 그러면 공리주의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교도소를 설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최소한의 간수로 최대한의 죄수를 감리할 수 있으면은 그게 공리주의에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간수탑 하나를 딱 만들어 놓고 수백 명의 죄수를 감시하는 교도소를 만들었어요. 근데 진짜 기가 막힌 게 가운데 간수탑이 있는데 거기 창문이 자그만해요. 그 안에가 잘 안 보여요. 깜깜해가지고. 그러니까 매복의 기본 원칙이 그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옛날에 교련 시간에 다 배웠어요. 어두운 데 숨으라는 거. 어두운 데서 창문으로 보면은 지금 죄수들 방은 다 밝죠. 그럼 걔네들이 뭘 잘못하면은 밑에다 남들 보이는데 앞에서 막 때려요. 그러면 몇 번 그걸 반복을 하고 나면은 사람들이 이제 교육이 되겠죠. 아, 저 사람이 날 쳐다보고 있구나. 그럼 알아서 조심을 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은 이 간수탑 가운데 나선형 계단이 안에 있어요. 그 얘가 밑으로 그냥 퇴근을 해버려요. 퇴근해도 이 사람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그냥 알아서 조심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이쯤 되면 이제 간수가 죄수를 감시하는 게 아니고 이 공간 구조가 죄수를 감시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혜연 씨가 제가 이제 아파트가 두 채가 있어요. 아주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1층에 있고 하나는 12층에 꼭대기층에 있어요. 네. 어느 걸 선택해서 가시겠습니까? 높은 데가 좋지 않을까요? 왜 높은 데를 선호하시나요? 근데 풍경도 잘 보이고 네, 더 비싸잖아요. 네, 꼭대기층이 제일 비싸죠. 그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패놉티콘에서 배운 건 뭐냐면은 나를 드러내지 않고서 딴 사람을 볼 수 있으면 권력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딴 사람이 나를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노출이 되면 권력을 뺏기는 거예요. 근데 펜트하우스는 맨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못 봐요. 어려운 말로 보이어리즘이라고 합니다. 나를 수민기 상태에서 딴 사람을 훔쳐보는 거 관음증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다 관음증 환자예요, 사실은. 무슨 말씀이세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관음증 일반적으로 하는 건 뭐냐면 극장입니다. 극장에 가시면 깜깜한 데서 딴 사람 배우들의 움직임을 훔쳐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꼭 헤어진 여자친구의 홈페이지를 몰래 들어가 볼 때, 그것도 로그아웃한 상태에서 들어가잖아요. 흔적을 안 남기려고. 다 관음증이에요. 근데 왜 그런 관음증이 있냐면 우리가 다 수렵 채집의 시기를 거쳤기 때문에 그래요. 사냥할 때는 나를 드러내면 다 어떻게 됐겠어요? 다 잡혀 죽는 거예요. 사냥 못하고. 그러니까 숨어서 뭘 엿볼 수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았는데 그 후손들인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러니까 관음증이 본질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나운서 시절에 사회생활 했었잖아요. 아 그럼요. 네, 그때 제일 방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 누구셨나요? 팀장님이시죠. 팀장님. 팀장님 자리가 어디 있나요? 아 그게 역시 네. 예, 창가 쪽에서 이렇게 모두를 내려다볼 수 그렇죠. 있는. 예, 본인의 뒤는 보이지 않은. 그렇죠. 우리의 모니터를 다 보고 계시죠. 그렇죠. 예. 정확합니다. 지금 딱 그래요. 원래 높은 사람들은 창을 등주고 앉아요.
저도 어디 가면은 직원들 앞에 있고요. 전 창 등주고 앉거든요. 제 모니터 안 보이게. 문제는 해가 진 다음에 유리창에 모니터가 비치는 건 조심해야 돼요. 근데 지금도 보시면 저 미생 보시면은 장그래시 제일 복도 쪽에 있죠.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대리 다 저 차장님은 왔다 갔다 하면 다 보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 책상 배치 보시면은 동급들끼리는 다 마주보게 돼 있어요. 그럼 제가 펜트하우스가 제일 꼭대기층이라서 제일 비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겨요. 옥탑방은 왜 쌀까요? 대리석과 시멘트의 차이. 뭔가 좀 더 추위와 이런 거에부터 좀 약하지 않아요? 네, 그런 것도 물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아무나 갈 수 있어서 그래요. 여기서 아무나 갈 수 있는 건 렌트비가 싸서라기보다도 옆에서 그냥 넘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옛날에 옥탑방에서 자취를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말로는 2달에 한 번씩 집이 털린대요. 거의 공유경제라고 생각해. 내 것이 아니라. 왜냐면 옆에서 뛰면은 그냥 넘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절대로 권력을 가지는 공간이 못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가기가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 권력이 많은 거예요, 그 안에가. 제가 어떤 경험을 했었냐면은 제 친구가 일찍이 성공을 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펜트하우스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은 그 친구 만나러 가는데 맨 처음에 주차장 들어갈 때 경비 아저씨가 한번 막고요. 차 세운 다음에 엘리베이터 타려고 들어가면 또 한 번 인터폴로 막아요. 엘리베이터 탄 다음에 이제 가나보다 했더니 1층까지밖에 안 올라가요. 그리고 프론트 데스크에서 한 번 더 체크를 해. 그러고 들어보내줘요. 3번을 제지를 당한 거잖아요. 되게 변변찮은 친구였는데 이제 성공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점점 내가 그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장치를 계속 만들어내요. 건축 역사를 보면 제일 잘 써먹는 애가 누구냐면 중국의 황제입니다. 자금성의 모습인데요. 자금성은 철저하게 담장이 있고요. 주변에 해자라고 해서 물 파여져 있죠.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건축 공간에서 물이 있다 그러면 되게 성스러운 공간이거든요. 그걸 건너갈 때. 뭐 그리스 신화도 보면은 사후세계로 갈 때 뭐 강을 4개를 건너가고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물이라는 게 그런 공간이에요. 들어가면은 우리가 조선시대 때 사신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딱 3개월 정도 고생해서 만주 거쳐가지고 딱 왔어요. 자금성 앞에. 그 물 건너간 다음에 거기 창을 들고 있는 그 아까 경비 아저씨도 그런데 옛날 그 문지기들은 살벌했을 거 아니야. 칼 차고 막. 그걸 통과해요. 통과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수호관이 하나 또 있어요. 다리 또 건너가요. 그다음에 또 문이 또 있어요. 그럼 또 한 번 또 시큐리티 체크를 하죠. 그러고 들어가면은 왕은 한 용조각에 있는 그 몇십 개 계단 위에 있고요. 저는 고개를 못 들게 하고 황제하고 나 사이에 몇십 명의 신하들이 좋은 옷을 입고 쫙 머리를 조아리고 서 있어요. 그러면은 이미 그런 공간 세팅 자체가 나하고 저 사람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에 신분 차이가 있구나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람을 조종하는 거죠.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계속해서 장치를 만드시면 돼요. 그거를 장치를 많이 만들면 그 안에 사람이 되게 중요한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 그런 게 하나 있는데 혹시 뭔지 한번 추측해 보시겠어요? 그 안에 있는 공간을 그렇게 쉽게 비싸게 만드는 거. 나이트클럽이 그렇습니다. 나이트클럽이 그렇습니다. 클럽에 가시면 앞에 줄 하나 딱 세워놨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누구는 들어보내주고 누구는 안 들어보내주죠. 그 몇 명만 거절하는 거예요, 몇 명만. 근데 그거 하나 때문에 거기에만 한번 통과하면 기분이 좋은 거야. 내가 아직 안 죽었네, 딱 그렇게. 그런 장치들이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 되게 많이 여러분들을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